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 상황까지 안 좋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섞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될까요? 네, 우선 오늘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41분기 만에 네. 경제가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경제, 민생 전혀 아랑곳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의한 좌파 장기 집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듯한데요. 먼저 공수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결국은 권력기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겠다는 그러한 네. 마지막 전략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거법은 이제 민생도 경제도 안 되니까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어쨌든 좌파 장기 집권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은 정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막무가내 자기들만의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그들만의 정책을 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막 나가는 정책. 막 나가는 정책.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자사고 특목고 교육을 하향 평준화하는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예. 교육은 곧 100년 대계라고 해서 경제와 직결되는데 자사고 특목고의 선택 기회를 없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지원한 학생들은 일반고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헌재에서 그건 위헌이다. 결국 피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들을 고스란히 봤단 말이죠. 이렇게 무조건 막 나가는 정책,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가장 먼저 소득 주도 성장, 포용 국가 이렇게 포장을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의 한수에 나와서 첫 출연 때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감소 정책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포용 국가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독선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독선 국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는데 오늘은 자영업자 죽이기, 저소득층 죽이기, 기업 죽이기 정책을 지금까지 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첫째,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저임금 정책.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로시간 단축이 어떻습니까? 지금 4월 1일부터는 기업주들은, 사업주들은 이제 유예기간이 지나서 그 법을 어길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 그걸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고들은 어쩔 수 없다. 민간의 기업의 목소리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사정에서 아무리 6개월 합의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 걸리니까 급여가 주니까 당장 다른 기업으로 이적하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 안 받는 기업으로 이적하고 또 성과 연봉제, 또 연봉제 이러한 기업으로 이직하고 대기업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비겁하다. 왜냐하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장관하죠, 부총리하죠,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기획수석실,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정책을 담당한 핵심 비서관이었단 말이죠. 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폐해, 최저임금에 따른 폐해 다 알 거란 말이죠. 다 알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현장 방문한다 그래서 기업 현장 가서 쇼나 하고 이러한 기업인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탄력 근로제를 6개월이 아니라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다는 여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부총리로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업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7월 달엔 더 어려워집니다. 네.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예. 왜냐하면 이제는 300인 이하가 아니라 50인 이하 사업장 줄줄이 이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 들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럼 보완책을 해줘야지 상책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더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예. 하지만 이 정부는 연금사회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그런 명목하에 연금사회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의 잘못은 그 잘못에 한해서만 수사라고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땠습니까? 별건이라고 해서 수도 없이 기업을 활동을 못하게끔 수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거는 단순한 여객기를 운항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군수산업,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직결된 복합 군수산업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기업을 장악하겠다. 아, 앞으로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을 다 정부가 벌벌 떨게 되겠죠. 개입하고 장악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도 민생도 없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정책, 기업 죽이기 정책을 펴는 대표적인 사례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게 뭡니까?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건 말 그대로 겉은 포장은 화려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R&D를 해서 이익이 나면은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기업에 줘서 중소기업을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저야말로 사회주의적 시장 개입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나 볼 수 있는 강제로 이익을 나눠주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간의 격차만 더 늘릴 뿐이에요. 이미 성과 공유제라는 게 잘 정착이 돼서 하고 있어요.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모든 전 단계에 걸쳐서 협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협력을 해서 만약 이익을 나면은 그 성과를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이 물량을 늘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시장 원리에 맞게끔 열어줬어요. 하지만 협력 이익 공유제는 오로지 재무적 성과, 아, 돈으로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손해가 난다. 손해가 나도 약정을 했으면 줘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 정말 큰일인데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네. 연금을 이용한 기업 장악. 네. 예, 이게 이제 한진부터 시작되는데 한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이 군수산업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도 함께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한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마치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기업 사냥하듯이 이제는 연금이 기업을 사냥하는 듯한 그러한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연금 사회주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노조 청구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노총 행태에 대해서 이 정부만큼 이렇게 관용으로 넘어가고 노조사회가 됐어요. 예,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업 죽이기 그리고 자영업자 죽이기 저소득층 죽이기 정책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정책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곧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죽이기 정책으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말은 좋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과표 현실화라고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예. 그때 한 차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 한 채 달랑 가진 사람들이 과표가 현실화되니까 집 한 채로 근근히 어쨌든 은퇴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동일합니다. 과표 현실화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부동산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올렸어요. 그러니 이제 지방에서 대구에서 종부세 부담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광주에서도 이제 종부세 부담자가 생겼어요. 이런 게 과연 지방 분권, 지방 살리기 위한 정책이냐는 거죠. 지방 죽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아, 하나 또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하지 않습니까? 네. 3기 신도시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안정화시키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학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리고 한 부부가 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 할 만큼 인구는 이제 장기 인구 추계라면은 이미 추락하듯이 감소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그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집을 더 짓는다. 지방 분권하겠다 그러면은 그 논리로 간다면은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에 그렇게 가야죠. 예. 근데 수도권에 집을 짓는다 대규모로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거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격입니다. 왜냐 신도시 간에 이제 경쟁이 되고 서울의 인구가 경기에 이전하면서 경기도 인구가 꾸준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하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남에 신도시를 짓고 남양주에 짓고 근데 2기 신도시의 그 옆에 양주에 있어요. 네. 근데 강남으로 사람들이 출근할 때 강을 건너서 출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강을 안 건너 출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강 안 건너야죠. 그죠? 예. 그러면은 하남에 신도시가 들었으면 결국은 2기 신도시 양주가 정착도 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또 하나의 이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미사 신도시가 이미 공급 과잉이에요. 마지막 미사 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가 전세 물건이 200건 이상이 남아있어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이주를 한다는 말이죠. 신도시로. 그러면 신도시 간에, 경기도 시군 간에 경쟁이 되면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아, 그런 게 바로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그러니까요. 정책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세 번째로 13번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미 지방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한 건설 경기 침체,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양극화를 만드는 게 과연 지방 분권, 지방도 잘 살고 수도권도 잘 살고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거 지방 죽이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우리가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부동산은 곧 교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 실험이나 한 거나 다름없는 네.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교육 정책이 문재인 정부는 하향 평준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강남의 집값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도 학교지만 결국 학교 공교육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네. 학원이 강남에 우수한 학원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결국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이 그런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으니 그런데 교육이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또 수능 제도가 개편되지 않습니까? 예. 올해 고1 학생들도 개편됐는데 모 학교에서 국민윤리 담당하는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가르친대요. 그런데 그분이 통합사회를 다 커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윤리에 해당하는 과목만 가르친대요. 그러면 그 말은 그 학교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보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교육 살리기, 현장을 더 바라볼 생각은 않고 학교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생각은 않고 오로지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하겠다. 그게 곧 문재인 정부의 교육 하향 평준화에 의한 지방 죽이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좀 분산시켜서 만들어 놓고 교육 환경을 좋게 해야지만이 인구가 분산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좋은 곳이 있다 보니까 집값도 오르고 자꾸 북적북적 되는 거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규제는 풀지 않고 자꾸 정책으로 그것도 정책이 좋아야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정부 네. 알고 집 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들은- 나쁜 정책 만들어 네. 국민들 힘들게 하고. 본인들은 이미 본인들 자녀들은 다 컸지만 네. 자사고 특목고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근데 본인들이 집권해서 하향 평준화식으로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지방 주기의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전국 토를 지금 부동산 투기화하는 것과 다를 바 손혜원이 그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목포 도시재생을 포장했지만 손혜원 의원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투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50조가 쏟아진대요. 50조를 쏟아붓는 도시재생. 그거는 곧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전국 토를 투기화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50조 돈만 풀겠다. 이게 곧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고 그런데 손혜원 의원 같은 그러한 위정자들이 네. 권력층이 투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 죽이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집권 후에 2년간 펴온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기업 죽이기, 자영업자 죽이기, 저소득층 죽이기였고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들은 지방 분권이 아니라 지방 죽이기. 네. 그게 지날 바가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경제 관련 이야기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을 빨리 내야 될 텐데 네. 그 답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뿐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이 우리 마이너스 성장이 된 이 나라를 플러스 성장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총선 공약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세일즈라고 문재인 정부와 대책이 되는 그 좋은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다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개성해서 정말 정책 대결로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국민과 민생을 원하는지 누가 그들만의 정책만 내놓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러한 정책을 빨리 내놔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년 1년이 너무 깁니다.
나라가 그때까지 또 무너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해서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악법을 모조리 모아서 말이죠. 예, 빨리 통과시키려고 패스트 트랙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대먹지 못한 정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많이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싸우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분명히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